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척추기립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척추를 신전해주는 그런 동작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가 이제 다반사인데요. 먼저 오늘은 그러한 척추기립근의 신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척추기립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큰 것과 좀 작은 것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허리 통증 하면 항상 같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다혈근에 대해서도 잠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기립근 하면은 이제 신전을 먼저 떠올린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척추기립근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Proximal Stability for Digital Mobility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척추기립근에 딱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척추기립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척추들이 올바른 정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견고하게 강직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몸쪽, 즉 근위 쪽,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쪽은 당연히 이제 척추가 되겠죠. 이 척추들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원위 쪽에 있는, 예를 들어 이 팔다리들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척추 기립근들은 이렇게 사지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안정화되어야 하고, 혹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지들의 움직임이 좋으려면 척추기립근, 그러니까 즉 프록시말 부근은 안정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roximal Stability for Digital Mobility는 근위 부위의 안정성을 통해 이제 원위 부위의 이 가동성, 움직임을 확보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원위 부위의 이런 움직임, 이동성을 위해 근위부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기립근이 신전 기능보다 오히려 이러한 기능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척추기립근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를 해볼 텐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척추기립근이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이 랩 빼고 광배근 빼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룹들로 분포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룹과 여기 보시면 작은 그룹들로 좀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그룹을 보면 척추기립근들은 대체적으로 이 커먼 텐던이라는 온힘줄 있죠. 장골과 뒤쪽 장골과 이 천골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커먼 텐던이라는 힘줄로부터 이렇게 요추 부위, 갈비뼈, 흉추, 목 혹은 머리까지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근육이 집단이고요. 이것을 보통 크게 스파이널리스, 롱기시시머스, 그리고 일리오코스탈리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제가 옆에 CCT, CTL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이 영역들을 제 나름 약어로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C는 캐피리스고요. 캐피리스가 머리를 뜻하니까 그래서 C. 그리고 그 다음 C는 이제 서비시스, 목입니다. 그리고 T는 이제 소라시스겠죠. 그래서 스파이널리스는 이렇게 머리, 목, 이 흉추 영역에 존재하고, 척추 이런 기립근에서 가장 크게 또 이 신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근육, 롱기시시머스하고 일리오코스탈리스 보시면, 롱기시시머스도 똑같습니다. CCT, 그러니까 머리, 목, 흉추 영역에 분포를 하고요. 일리오코스탈리스는 머리 영역은 없습니다. 목, 이제 흉추, 요추 영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전을 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숨어 있던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엉치 수평각이라고 40도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게 L5와 S1 영역에서 이렇게 척추가 앞으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앞쪽 전달력을 이제 지니는 이 각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각도가 이제 넓어지게 되면 보통 이 40도 정도가 이제 표준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각도가 뭐 한 책에서는 55도 정도로 넓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체중의 한 85%, 8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상일 경우 40도일 경우에는 이 64% 정도의 이 자기 체중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뒤에서 척추 기립근들이 정말 이 힘의 방향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얘네들 앞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들이 앞으로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겠죠. 근데 이 각도가 한 55도로 넓어진다면 자기 체중의 한 80%, 예를 들어 한 85%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한 85% 정도라고 하면 뭐 64%에 비해 대략 한 20% 정도의 힘을 더 써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힘의 방향은 또한 허리가 신전되어 있지 않고 살짝 굴곡되어 있으면 이렇게 앞쪽으로 또, 그러니까 수직의 힘의 방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질환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방전이증이 있을 텐데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 신전하는 근육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가장 크게 또 포커스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앞서 보셨던 이런 크고 글로벌한 기립근들이 이렇게 신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척추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앞쪽 전달력을 예방하는 혹은 상쇄시키는 뒤쪽 전달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글로벌 영역이 아니라 작은 영역들, 로컬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 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파이널리스인데 앞에 세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스파이널리스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작은 국소 영역들이라고, 이제 로컬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더 반 정도, 그러니까 세미 스파이널리스 서비시스, 그 목 쪽에 있는 반 가시근, 그리고 얘는 이제 세미 스파이널리스 캐피리스죠. 이 아이 두 가지, 얘네 둘이 주로 이제 머리 영역의 신전의 한 40% 정도를 담당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머리 영역의 신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대표적인 근육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이시는 스플래니어스죠. 네, 스플래니어스도 마찬가지로 뭐 캐피시스, 설비시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순간 또 저기 두판상근, 경판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이죠. 보시면 세미스파이널리스는 이 스플래니어스, 두판상근, 경판상근에 비해 조금 더 안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숙한 영역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겉으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어퍼 트랩 있지 않습니까? 네, 어퍼 트랩도 이렇게 같이 함께 존재하고,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견갑각은 리베이터 스캐퓰라는 좀 이렇게 잘라서 보여지고 있지만 이 또 위로 리베이터 스캐퓰라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모든 근육들이 목의 신전을 또 담당할 수 있다는 거 함께 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많은 목의 신전 근육들 중에 세미스파이널리스 서비시스와 캐피리스는 한 40% 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전에 있어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멀티피더스는 후반부에, 오늘 영상 후반부에 따로 조금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옆쪽으로 가서 로테이러를 볼게요. 로테이러 뭐 롱거스, 브레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옆쪽 대각선으로 붙어서 척추를 돌려주는 기능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런 기능도 하지만 한간에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등척성에 힘을 주는, 로테이션에 힘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 로테이러들, 이 근육들의 근전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힘을 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근전도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그만큼 활성화가 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거진 부하가 없는 가벼운 이런 돌리는 움직임에서 재밌는 것은 돌리는 쪽의 반대쪽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네들의 어떤 이 오른쪽 근육들의 근전도 활성화가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 반대쪽인 왼쪽에서 근전도 활성화가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돌릴 때 반대쪽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척추가 돌아가니까 이 척추 자체를 잘 유지시키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센트릭 컨트랙션 그리고 이런 감각기들의 반응들로 이 척추의 어떤 중립 포지션을 잘 유지시키려고 근육이 활성화된 것 같다라는 이제 또 추론과 결과를 이제 내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설명을 또 들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제 proximal stability for digital mobility. 그러니까 결국 척추들은 그러니까 사지나 혹은 척추들의 움직임에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 척추 계립근들은 그런 척추와 사지의 움직임들의 안정성을 좀 확보시키고 척추에 좀 좋은 커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근육들도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로테이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인터트랜스버사리어스 같은 경우, 즉 그러니까 가로돌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스파이널리스 같은 이 SP들, 극돌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근육들과 로테이러들, 이렇게 작은 근육들은 감각기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세한 이런 움직임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하나의 연구의 예처럼 이런 로테이러들이 그런 척추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함께 이제 해주고요. 재밌는 것은 이 인터스파이널리스 보면 요추 영역에서 굉장히 좀 적은데요.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이유가 여기에는 흉요근막도 존재하고 아까 보셨던 커먼 텐던이 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멀티피더스가 또 요추 영역에서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다혈근 멀티피더스는 감각기들이 얘네들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적은 편이죠. 얘네들에 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좀 삐끗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체크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터스파이널리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이 멀티피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방금 배우셨던 뭐 세미스파이널리스나 멀티피더스, 로테이러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근육들을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전체 근육 분포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섞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이 테이블 보시면 반가시근들 같은 경우에는 세미스파이널리스 같은 경우는 한 6개에서 8개 지나간다 그러고 멀티피더스는 2개에서 4개. 그쵸? 멀티피더스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L4라 그러면 뭐 3. 근데 이건 네 저기 흉추 같네요. 요추 같지가 않네요. SP 모양이. 흉추라 그러면 위에 한 3개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세미 스파이널리스 같은 경우는 그 3개보다 조금 더 한 2개 정도 더 연결돼 있죠. 이래서 척추들을 얼마만큼 지나서 연결시켜주냐. 로테이러들은 보면은 짧게 하나, 2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약간 책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거고요. 저도 다르게 많이 좀 봤는데 사람마다도 또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근육들의 어떤 이런 크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인 이 다혈근 멀티피더스와 그 허리 통증과의 조금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08년 굉장히 오래전 연구지만 보시면 L5 레벨에서 다혈근을 이렇게 초음파로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다혈근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왼쪽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위축이 있는 거죠. 근육들이 소위 말해서 좀 뭉쳐 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에이심토메릭, 여기 이렇게 세모삼각형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인들이거든요.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그러니까 근육의 횡단 면적이 L2에서 L5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커졌는데, 한쪽만 아프거나 양쪽 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커지지 못하죠. 이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은 L5의 다혈근이 가장 컸는데, 허리가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양쪽엔 한쪽 무관하게 L5가 L2나 3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혹은 감소되거나 혹은 별 차이가 없거나 이런 것을 좀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어떠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다혈근의 운동들이 허리 통증, 요통 재활 운동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게 되었던 것 같고요. 한간에 또 이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 통증이 만성적이건 급성이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다혈근의 위축이 있느냐, 그런 것은 꼭 아니고,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이것을 항상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경우들이 다 이런 위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하지만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조금 높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우리 현장으로 넘어왔을 때 다혈근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혈근이 여기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겉에는 보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근육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다혈근이 정말 제대로 컨트롤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혈근을 이제 포커스해서 뭔가 다혈근만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혈근을 이제 집중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작은 근육들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척추의 올바른 이런 직립을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복부 근육들 같은 경우는 척추를 굴곡시키는데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테고, 하지만 이런 작은 근육들은 척추를 올바르게 그런 미세 조절들을 이제 조정하려고 노력할 테니, 그러한 이제 운동들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다혈근 같은 그런 국소 척추 기립근들의 트레이닝 될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들, 그리고 빠르지 않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들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볼을 받으려면 이렇게 로컬 머슬들, 작은 근육들, 여기서는 이제 내재성 근육 안정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작은 근육들이 척추를 올바르게 이제 미세 조절시키면서 올바른 강직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큰 근육들은 사지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척추의 올바른 정렬을 통해서 이런 사지의 근육들의 힘이 잘 오갈 수 있게 이제 또 연결 가교 역할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힘을 또 발휘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한마디로 또 정리하면 요게 될 수가 있죠. 네, 항상 근위부의 안정성을 통해서 원위부의 이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혹은 원위부의 이동성은 근위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척추 기립근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또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사실 굉장히 긴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담자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제가 함축시킨 것도 있으니 책을 한번 또 차분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그 복부 근육들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